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3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1주차, 2주차 수업을 개강 전에 찍어서 올렸어요. 네,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 1주차, 2주차가 지나고 지금 주말에 이거를 찍고 있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성공 콘텐츠는 아직 올려주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수업에도 말미에 그 전년도에 성공 콘텐츠 했던 거를, 제가 찍어서 같이 결합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3주차에는 몇 분이라도 성공 콘텐츠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공 콘텐츠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 네, 리터러시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네, 읽고 쓰는 거죠. 네, 읽는데, 이해 영역,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표현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읽기 미디어 쓰기, 미디어 안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을 더 깊게 하는 것. 네. 그 깊어진 생각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결국은 미디어 읽기 플러스 미디어 쓰기다. 네. 혹시 당신도 문맹 아닌가? 네. 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러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또 주체적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해 영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소통에 활용되는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 영역, 표현 수행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미디어 읽기 플러스 미디어 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읽지 못하는 사람은 미디어 읽기 영역이 되지 않는 거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미디어 쓰기 영역을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 문명인 사람, 디지털 소외계층.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 사실은 디지털 기계와 동떨어진 내가 능동적으로 단절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진 않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과 완전히 내가 끊겠다. 어, 끊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읽은 미래학자가 쓴 책을 읽어보면 미래에 디지털과 완전 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잠깐 나왔는데 말을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는 그 이게 무인 자동차, 택시도 무인, 디지털 기기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것 자체가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난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버스랑 택시도 이용하지 않는 거가 다 보니까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결국은 시대가 그렇게 흘러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이런 옛날식으로 짠 옷을 입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산업사회 이후에 방직 기술이 이제 발달해 버려가지고 옷도 아주 대량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옷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것이고,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이해 영역 또는 표현 영역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제 실질 문명이 되는 거죠. 디지털 소외계층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 말초적, 철학적, 소비적 즐거움보다는 이제 지각적, 빼닫는 거, 생산적인 즐거움. 그래서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은 또 미래의 미디어 변화에 기대를 가지게 하고 그 변화에 잘 적응하게 한다. 그렇죠? 어떤 즐거움,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 여러분들도 어떤 핸드폰을 새로운 기기가 나왔을 때 그런 핸드폰 사용을 평소에 즐겁게 사용을 했다면 새롭게 출시된 그 핸드폰도 기대가 되는 거죠. 빨리 한번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핸드폰 기기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짜증나. 새로운 사용법을 익히는 게 짜증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그 기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별로 반갑지도 않고 기대가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흐름 단계. 보면은 예전에는 동굴 벽화, 그다음에 책 인쇄물, 신문 잡지, 또 사진, 영화, 또 라디오와 텔레비전, 디지털 매체,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 뭐 최근에 가상현실까지 또 오게 된 거죠. 네. 흐름 단계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디어의 사특성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네, 미디어의 사특성. 미디어의 사특성을 쓰시오. 영어도 쓰시오. 영어까지 같이 써서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까지요. 네. 미디어 사특성을 쓰시오. 그래서 우리 지금 3주차 1교시 이번 수업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미디어의 사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레이밍.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뉴스를 본다. 인터넷 뉴스 보면 뭘 통해서 봅니까? 뭐,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이런 거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우리 거기서 편집해준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안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이 바깥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이고, 그러한 틀을 깨거나 틀을 넘어서는 보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 안 된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뭐 프레이밍에 갇히기 싫어서 무편집본, 편집하지 않은 무편집본이 출연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 무편집본조차도 일정한 프레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저도 어떤 걸 받아들였을 때, 어, 그 첫 느낌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첫 느낌을 내가 딱 가졌을 때, 첫 느낌 때, 좀 이상하다. 어색한데? 좀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중간에 스스로 합리화를 해버려요. 뭐 별거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거슬렸더니 그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첫 느낌을 제가 일단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적,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틀릴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나한테 보여주는 것 외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죠.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여튼 그 프레임이 갇혀 있다. 그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다음 게이트 키핑. 예, 게이트, 문, 키퍼, 지키는 사람, 문지기죠. 네, 문지기와 관련이 있어요. 게이트 키핑. 자, 이제 게이트 키핑이라는 것은 뉴스에서 어떤 것을 기사화할지 고르는 과정이에요.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 엄청나게 많은 뉴스 우리가 다 본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볼 수도 없거니와 실제 그렇게 한다면 미치겠죠. 그래서 게이트 키핑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9시 뉴스에 우리 뉴스가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게이트 키핑을 거친 결과예요. 그래서 적절한 게이트 키핑은 필요합니다. 왜? 선별해 주니까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별해 주는 거죠. 그러나 또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게이트 키핑은 건전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프레이밍 같은 경우도 주체적으로 비판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게이트 키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적절한 게이트 키핑은 필요하다. 왜?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선별해주고 그 선별해주는 걸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게이트 키핑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거는 건전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자, 가짜 뉴스는 적절한 게이트 키핑이 작동되지 않거나 특정한 목적하에 게이트 키핑이 작동된 경우에 가짜 뉴스가 이제 판을 치게 된다. 이런 거죠. 네. 가짜 뉴스는 적절한 게이트 키핑이 작동되지 않거나 특정한 목적하에 게이트 키핑이 작동된 경우이다. 자, 그럼 여러분, 현재의 가장 큰 게이트 키핑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거를 시청할 때, 유튜브를 시청할 때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게이트 키핑은 뭘까요? 네, 제가 이거 현장 수업에서 해보면은 한두 명 정도 맞히더라고요. 네, 무엇일까요? 네, 알고리즘이겠죠? 네, 알고리즘. 네. 그래서 나에 맞게끔 게이트 키핑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걸 바라고 계속 올려주고 내가 보지 않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안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아젠다 세팅입니다. 아젠다 세팅. 미디어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주제를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는 거죠. 어,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는 거.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최근에 3, 4년 전에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아젠다 세팅 하나는 국민청원이 있었죠. 국민청원. 그래서 특정한 그때 이제 국민청원 해가지고 뭐 몇만 명 이상이 뭐 청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정부에서 뭐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젠다를 세팅한다. 음. 미디어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주제를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를 인식시키는 거다. 그럼 세팅이 됐어요. 세팅이 된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아젠다 키핑이죠. 아젠다 키핑. 자, 그래서 대중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특정한 주제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킨다. 키핑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은 그 아젠다 키핑이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라면 그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새로운 아젠다로 그 이전의 아젠다를 없애려고 하겠죠? 네. 새로운 아젠다로 이전 아젠다를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전에 정치 그 대선을 좀 보자면 전에 그 대선이 이 아젠다 세팅과 아젠다 키핑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사건이에요. 보자면 어떻게 이제 그 지난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반대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는데,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를 이제 그 세팅했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올려서 그것이 대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정치적 세력을 옹호하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고
뭐 좀 예민한 때라 저도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어떤 정치적 색깔을 띠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가 이 아젠다 세팅과 아젠다 키핑을 설명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하나의 주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당일을 말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야당은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 세팅을 들고 나왔고 실제 일단 그것이 1등이 된 거는 맞아요. 뭐 그게 크든 작든. 근데 당시 여당에서는 그것에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가 세팅이 돼버리니까 새로운 아젠다로 그 정권 교체라는 그 아젠다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여러 가지 뭐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권 교체라는 그 아젠다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당에서 좀 헤맸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선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아젠다 세팅이 교체가 됩니다. 네, 실제로. 아젠다 세팅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아젠다로 이전의 아젠다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선거 거의 막바지에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여당에서 당시 야당에서 내세웠던 정권 교체에 대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세우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내세운 것이 뭐였습니까?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였어요. 정치 교체. 그래서 그 아젠다가 바뀌면서 어, 새로운 아젠다가 된 거죠, 이제. 아젠다 세팅이 막 이루어지고 얼마 있다가 바로 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그 정권 교체에서 정치 교체로 아젠다 세팅이 1, 2주만 더 빨리 일어났다면 뭐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사실 평론을 했죠. 어, 그러니까 당시 야당은 아젠다 세팅을 해서 일찌감치 그걸 성공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젠다 키핑을 계속해서 해나간 거죠. 그런데 당시 여당은 또 그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근데 그것이 좀 늦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이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을 참 말하기 좋은 그런 어떤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시험 문제입니다. 미디어의 사특성,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미디어의 사특성,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네,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의 네 가지 요소.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를 쓰시오. 이렇게. 당연히 주관식 나오겠죠? 아까 미디어의 사특성도 주관식이고,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도 주관식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사요소를 쓰시오.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 이렇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해 능력 있잖아요. 이해 능력. 이게 바로 이해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표현 능력. 당연히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 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이해하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걸 이해해야죠? 이해하면 거기에 걸맞은 또 표현이 나가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또 표현하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소통이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리터러시가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니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사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는 윈도우 체계가 아니었어요. 도스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컴퓨터를 켜고 끌 줄 몰랐어요. 도스 체계에서는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수업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플로피 디스크를 썼죠. 네, 플로피 디스크.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끌 줄은 몰랐고,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끌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완전 컴맹이었죠, 컴맹. 네. 집에 컴퓨터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네. 보수책이었는데, 그래서 뭐, 학교 들어가서 친구나 뭐 동생 뻘 되는 학생들한테 부탁을 좀 켜달라, 꺼달라 이렇게 한 거죠. 플로피 디스크.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2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컴퓨터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체계로 바뀐 거죠, 이제. 나 그래서 뭐 플로피 디스크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웃어요. 그러니까 USB. USB 그때 이제 나온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전유성이라는 분이 컴퓨터 켜고 끄기만 하면 컴퓨터 반절만 할 줄 안다. 뭐 이런 책도 한번 썼었어요. 그 도수 체계에서. 미디어 접근 능력이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그나마 제 또래보다 제가 이제 미디어 접근 능력이 조금 이제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더. 예. 저는 이제 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할 줄 아니까, 뭐제 또래 중에서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못하는 친구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에서 미디어에 접근해야 되고, 접근해서 내가 표현하고, 접근해서 다른 사람이 표현한 것들을 내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해하는데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거기서 또 표현할 줄 아는 거고. 그래서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소통할 줄 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는 거죠. 네,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 네. 미디어의 접근 능력.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소통이라는 것은 항상 이해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아기가 좀 태어나면 듣기를 통해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처럼 똑같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 영역에서 표현 영역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시작이 반이다. 켜고 끌 줄 알면 그것도 반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네. 시작이 반이다. 자, 미디어 이용이 1차적이에요. 이용이야, 이용. 어. 그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2차, 3차입니다. 네.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사용만 한다. 1차적인 거고. 그것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좀 어떤, 뭐,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용물을 변형, 가공할 줄 안다. 이런 건 2차, 3차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디어 이용과 활용만 있는 게 아니라 조절도 있어요. 조절이 중요합니다. 조절이 뭐예요?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 중독된다는 거. 그래서 예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방할 줄 알아야 된다. 비디오 조절, 중독, 예방할 줄 알아야 된다.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용, 활용, 조절, 네. 미디어 접근 능력. 그건 그러니까 미디어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예. 그래서 패스트푸드점 식당에서 주문 못하는 거죠. 어, 근데 어, 이게 사실은 처음에 나왔던 키오스크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키오스크들은 좀 더 단순화가 되고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방식도 무인 달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면 미디어 접근 능력이 떨어지면 디지털 소외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처음에 네, 키오스크를 사용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점심 때, 오늘은 뭐 햄버거나 먹으러 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햄버거를 주문하러 갈 때는, 가서 시켰는데, 오래간만에 갔더니 사람 시키지 않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시키려고 하는데, 시킬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사람들은 막 줄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뒤에 학생한테, 내가, 이거 사실 처음 사용해본다. 잘 모르겠다. 좀 알려줘라.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했죠, 먼저 이렇게. 그리고 난 잘 지켜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주문하고 먹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저도 좀 시간이 걸렸지만 좀 시켜보고. 그다음부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다 어딜 가나 키오스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다 그렇죠.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더 단순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좀 복잡했어요. 미디어 접근 능력 떨어지는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두 번째, 미디어 비판적 이해 능력. 자, 우리 현실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 세대들이 이제 살고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디지털 기기가 없었고, 이제
성인이 배능력 디지털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어. 이걸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아이들, 이 애들은 처음부터 이게 있는 거다 보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런 어떤 부모님의 그런 사실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디지털 기기가 다 있다 하더라도 디지털 기기를 하여튼 최대한 늦게 주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그 이야기를 뭐 뒤에서 제가 또 몇 번 뭐 할 텐데 저기 실리콘밸리에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절대 일찍 디지털 기기를 보여주질 않아요. 사용하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네. 또 15세. 아무리 빨라도 10세 이전에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우리나라는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막 기술기기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릴 때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크게 되면은, 어, 최소한 12, 3세 이후에가 좋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의 뇌가 한번 변화를 겪는 시기가 7세가 1차, 12세가 2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세 이전에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음. 오히려 언어 같은 경우는 7세 이전에 배우면 더 좋겠죠. 어, 똑같은 이유로 해서 12, 3세 지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 과거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적게 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네, 그런 게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산업 현실 구성면에 있어서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산업적으로는 자본을 추구하고 광고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광고들을 집어넣어요. 이상한 정보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미디어 언어,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과 각각 전달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들이 다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팩트 체크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 사실 이해. 그러니까 야, 저 나쁜데? 이게 아니라 야, 그거 맞아? 사실이야?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비판적 이해로 나가야 된다. 비판적 이해. 네. 비판적 이해로 나가야 된다. 미디어 마스크를 착용하자. 쉽게 말해서 한번 걸러주자 이런 말이죠. 소통하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통을 원한다. 그렇죠? 과거에는 한방향 미디어인데 지금 다 쌍방향 미디어죠. 어,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능력, 참여 욕구와 능력, 규범 인지와 준수. 참여 욕구를 키우게 되면 참여 욕구, 능력, 이런 것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또 규범을 인지하게 되고, 그걸 또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해했다면 표현도 해보자. 네. 댓글 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악플로 인한 자살, 뭐 댓글 조작이라는 경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달기 이런 영향력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댓글도 하나의 어떤 소통하기 위한 한 수단인데 그런 것도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뭐 어떤 디지털 기기나 SNS 또 그 전에 이제 뭐 간단한 기계들도 보면은 용건만 간단히 하자 그랬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사성과 하나하나 다 소통하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SNS 처음 나왔을 때는 그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고 우리 이제 언택트 시대에는 그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댓글 달기도 그것의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창의적인 표현 능력. 자, 표현 욕구를 자꾸 이제 자극해야 된다는 뜻이죠. 또 제작 전달 방법. 과거에는 전문가들만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현재는 일반인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손쉬운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저도 처음에 이런 거 편집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어려웠죠. 가면 갈수록 좀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표현의 또 주체가 되어보자. 남들이 표현하는 걸 소비하는 데 끝나지 말고
내가 표현 한번 해보자고 그죠? 우리 수업의 후반기 주요 과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기다. 채널을 통해서 표현하고 소통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3주차 1교시 수업 간단하게 제가 했고, 여러분들 그 제가 뒤에다가 붙여드리는 성공 콘텐츠 여러분 선배했던 거 한번 더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그럼 일단 여기서 3주차 1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탈 뷰티학과 성인 학습자 과정의 안유나입니다. 네, 주제로 내어주신 그 성공한 컨텐츠 분석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그 성공한 컨텐츠 유튜브라고 생각한 채널의 그 채널명은 그 김복준의 사건 의뢰라고 하는 채널이고요. 네, 그 2018년 8월 24일에 채널이 처음 만들어져서 네, 현재 47만 2천 명에 달하는 구독자 수 그리고 3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 수는 1,100개. 그리고 스텝 수는 그 메인 진행자 1명, 그리고 서브 진행자 2명, 총 진행 3명과 네, 스텝 2분이 있습니다. 네, 방송 횟수는 주 5회 업로드되고 있고, 네, 업로드의 유형은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 대화 형식으로 사건을 분석을 하는 형태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공의 근거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진행자의 소개를 살펴본다면 네, 보다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자 소개를 먼저 올렸는데요. 네,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김복준 교수님이 메인 진행자이시고요. 네, 염건령 교수님 서브 진행자, 그리고 홍유진 박사님 서브 진행자이십니다. 네, 스펙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 그 현대 그 한국 범죄학에서 굉장히 기여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 네, 이 채널의 주인장인 김복준 교수님은 32년 경력의 형사, 그 안에서도 수사 과장 출신이십니다. 네, 32년 경력 세월에서 그 묻어나오는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건 일지, 그리고 뭐 인맥, 등을 통해서 그 얻으신 그 정보로 인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그 지식 정보의 그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공의 근거로서 한 가지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사건 범죄라고 하는 그 씬에서 그 네로라는 고정 패널 두 분으로 그 서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그 첫 번째 초창기에 그 서브 진행자셨던 그 김은희 씨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으신데요. 그분도 역시 그 프로파일러 출신이셨었고 그 현재 염건령 교수님은 뭐 그알이라든지 뭐 궁금한 이야기 Y라든지 이런 그 정규 방송에서도 그 범죄에 관한 그 자문으로서 그 화면에 한 번씩 등장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 그 서브 진행자 그 홍유진 진술분석관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 그 두 분을 서브 진행자로서 어, 고정 패널로서 이제 있다라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그 사건 의뢰 채널은 그 채널 안에서 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구독자들 중에서도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후원 차원에서 그 광고료를 내고 그 본인들은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슈퍼마켓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몰에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형태로. 그래서 50만에 가까운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50만의 고객을 잠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채널은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의뢰 채널을 시작한 이후로 그 김복진 교수님께서 꾸준히 그 저작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특히 그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라는 책의 그 수익은
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네, 혹은 그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처음 초창기에는 대한민국의 살인사건이라는 주제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주 1회만 업로드 되었었는데요. 점차 2회, 그다음에 뭐 3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지면서 현재는 주 5회. 네, 그 로딩 시간도 상당히 길어요. 거의 뭐 40분에서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 방대한 양의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어요. 네,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그 월요일에는 실시간 브리핑을 하면서 그 한 주 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 내지는 이슈를 다루면서 실시간 채팅창까지 열어서 그 구독자들과 함께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채팅창에 같이 모이는 그 팬들이 거의 5천 명에 가까운, 뭐 적게는 3천 명, 5천 명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해서 거의 채팅창이 마비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어, 봤어요. 그리고 화수목은 뭐 미제 사건, 뭐 진술 분석으로 인한 뭐 사건 해결 사례, 그다음에 목요일은 뭐 해외 살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요일은 바뀔 수 있는데 이런 소재를 다루면서 업로드를 하고, 금요일은 정해져 있어요. 딱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그 주제,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을 메인 컨텐츠로 금요일 밤에 올라오는 형식으로. 네, 이렇게 그 꾸준히 번창을 해가면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본다면 역시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되는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 객관적인 근거였고요. 네, 이제는 제가 보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가장 큰 것은 사실 그 김복준 교수님의 팬덤이 굉장히 두텁고, 그 김복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망이 굉장히 그 깊어요. 그 팬들이. 32년간의 형사 생활을 퇴직을 하고 나서 그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출연을 뉴스에 하셨거든요. 그 특유의 단호한 그런 말투, 그리고 뭐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우직하시고요. 그리고 좀 정의로운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인간적인 면모로 인해서 그 뉴스 패널로서는 이례적으로 팬덤이 조금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실제로 2018년도 유튜브 창설 이래로 댓글창을 보시면 거의 악플이 없을 정도로 응원의 글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시청을 하다 보면은 그 범죄자의 그런 그 탈인간적인 파렴치한 행위 때문에 굉장히 치를 떠는 경우가 많은데, 그 김복준 교수님께서 그 굉장히 진심 어린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건 사이다 뭐 욕이죠. 이런 거를 해주시는 거를 들으면은 대리 그 화풀이도 되고, 그리고 언제나 그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화도 내시고 이렇게 슬퍼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팬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점에서 이 유튜브 채널이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로서는 그 대화 형식의 사건 분석 시스템 형식이죠. 사실 그 언뜻 보면은 별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유사 사건 관련 유튜브는 거의 동화를 읽어주듯이, 뭐 책을 읽어주듯이 그냥 정보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사건 의뢰는 역시 그 전문가가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그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분의 전문가가 하나의 사건을 굉장히 깊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같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로딩 시간이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 그 대화를 해나가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정규 방송도 사실 이 김복준의 사건 의뢰 채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조금씩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뭐 꼬꼬땡이라든지 용감한 밝혀도 상관없어요. 땡땡들이라든지. 네, 밝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네. 꼬꼬무나 그 용감한 형사들, 예,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지금 생겼는데, 이 방송을 그 채널에서 김복준 교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방송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나만이 절대로 나밖에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적어도 뭐 그런 것을 사용을 한다면 이제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것이 예의가 아니냐면서 화를 냈던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김복준의 사건 의뢰를 1회 때부터 꾸준히 봐온 사람으로서 그 사건 의뢰 구독자 수가 한 20만에서 30만 정도를 넘어섰을 때 실제로 사건을 다루는 방송들이 많이 생겨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그런 정규 방송의 중앙 방송에서 모티브가 될 만한 그런 방송의 형태 그리고 내용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복준의 사건 의뢰는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취지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해왔거든요. 실제로 그 취지가 흔들린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취지는 사건 사고의 예방 그리고 피해자 혹은 유가족들을 향한 애도 이것이 가장 큰 취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범죄라는 것은 살인 사건, 뭐 범죄 이런 것들은 단순히 흥미나 뭐 재미가 아닌 그 범죄 수사라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분석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이 두 가지로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중심이 반듯하게 서 있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독자들의 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누구든 뭐 어떤 일이든 중심이 확실하다면 성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지금도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도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채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개인 채널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파일을 받았을 때, 좀 네. 상당히 놀랐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난 학기 계속 발표했던 그런 성격의 채널과는 많이 다른 아, 네, 독특한 성격이다. 네, 그리고 발표하던 중에 지금 1회부터 시청을 하셨다. 아, 네. 그것은 김복준이라는 사람의 매력 때문인가요? 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 뉴스를 굉장히 제가 좋아를 해서, 아, 네, 그래서 사건 반장이라든지 그 뉴스파이터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매력을 좀 느꼈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분이 유튜브를 한다는 것을. 네. 예, 유튜브를 조금씩 보다가 알게 돼서 제가 한 3, 4회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네. 돌려봤죠, 1회를.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보게 그러면 됐고. 네, 우리 지금 발표하신 하구님의 네. 어떤 내적 동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꿈이 경찰이나 아, 프로파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음. 사실 자녀를 키우다 보니 좀 혼자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 존재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그런 범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내가 미리 조금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게 조금 성격적으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채널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흥미로 접근을 하다가 이 채널을 보면서 아, 이렇게 흥미로 느낄 만한 것은 아니구나. 아, 라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페이지부터 보면 네, 이제 구독자 수가 47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채널에서의 구독자 수는 보통 1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좀 매니아 층을 타겟으로 한 유튜브 채널 치고는 맞아요. 3만 네,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까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그 지금 방송은 월요일만 가능한 거예요? 네, 월요일 그 저녁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네, 시간에 채팅창을 열어서 이렇게 팬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요. 화수 목금은 녹화하고요. 그 월요일에 몰아서 녹화를 하고 아, 방, 그렇구나. 월요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날에 몰아서 녹화를 음, 하고
방송은 하루하루 이렇게 따로 올리는 걸로 저는 근데 알고 이제 있어요. 실시간 하는 것은 월요일 그 맞아요. 예, 하나뿐인데 그날이 아마 녹화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동시 접속자 수를 3천에서 5천으로 말씀하셨어요? 동시 접속자 수 그 채널 그 채팅창이죠. 네. 예, 그런 게 한참 정말 인기가 많았을 때는 5천 명 아, 정도였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월요일에 맞춰서 못 듣는 상황이라 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대중적인 채널에서의 5천 명은 적은 숫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대중적인 채널에서는 보통 2, 3만 명, 많게는 5만 음, 명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좀 대중적인 채널 일은 아니고 매니아층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3천 명 정도, 5천 명 정도 들으면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다. 네, 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성분이 이런 채널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꿈이 경찰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채널 좀 몰랐는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1회부터 사실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죄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1회부터 한 100회 정도까지가 굉장히 심도 있어요. 아, 대한민국에서 그렇군요. 굉장히 유명하다는 살인 사건은 거의 다 거기 다 아, 나오거든요. 1회부터 100회 정도 100회까지가 사이가, 예, 네, 아주 유명한 지금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네,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방송 횟수가 주 5회면 물론 녹화는 네, 하루에 하겠지만 주 5회 이게 적지 않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러닝 그 타임이 양도 40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이잖아요. 네, 음, 와,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유튜브라는 세계가 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아, 너무 경찰이 꿈이셨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기분이 확 너무 좋아지는데요. 네, 공감을 받을 수 그래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네, 개인 채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개인 채널 컨셉 설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채널명은 사실 좀 진부하긴 한데 인싸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연상을 해서 네, 너무 조금 구닥다린 것 같아서 인사로 인생은 40부터라고 하는 사실은 부제입니다. 채널명. 그리고 제작 목적은 뭐 일상을 공유하는 형태로 목적으로. 그다음에 업로드 횟수는 사실 처음에는 주 1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익숙해진다면 주 2회 정도까지도 해볼 수 있다라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간은 제가 그 취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취미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3분에서 30분 정도 좀 유동적으로 동영상 시간을 올리고 싶습니다. 채널의 취지나 성격은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기 때문에 24시간이 모자란 일상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공감을 하자라는 취지로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채널의 특징은 네, 일, 육아, 공부, 취미 생활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기 위해서 네,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아줌마의 일상을 다룸으로써 이 한국 대한민국에서 여자, 그다음에 엄마, 아내,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잘 살고자 하는 모습을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아줌마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네, 브이로그의 소재는 이제 제가 전직은 일본어 강사이고 현직은 타투이스트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그런 지식도 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로서 네, 아이와 소통하는 모습을 조금 진솔하게 기록을 하고 싶고 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취미 생활. 네, 특히 굉장히 좋아하는 건 사실 만화나 애니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과 접목을 시켜서 뭐 일본어를 풀이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미나 같은 거 그리는 미나 공방을 가서 그림 그리는 거를 같이 즐긴다라든지 뭐 운동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좋아하시는 맛집 그리고 명소, 여행 이런 것도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인 채널 컨셉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네, 채널명 자체가 아주 네, 잘하셨어요, 채널명이. 네. 아, 네, 그래서 인싸인데 또 다른 뜻은 인생은 40부터.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 첫 학기에 우리 했던 학생 중에 이름이 이남혁인데 네, 채널명을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줬어요. 아,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아이디어 있게,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인사도 괜찮네요. 인생은 40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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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회 발표자답게 활발하시고 활동적이시고 능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보여주시면, 네. 뭐 유튜브가 많이 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갑자기 굉장히 자신 없는 부분이었는데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제 채널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시가 있는 일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네. 시를 넣고 했는데 뭐 사실은 뭐 시를 거의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런데 저도 그렇죠. 이제 뭐 이것저것 올리다 보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뭐 근데 뭐 할 수 있는 거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많이 올리시면 뭐 인기 있는 채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현재 네. 지금 타투이스트라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문신을 이제 새기고 쉽게 말해서 네. 조금 문신을 지금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네. 한 가지만 여쭤보면 네. 그러니까 문신이 영원히 가는 문신이 있는 거고 한 2, 3년 가는 문신이 있는 거고 한 일주일 가는 문신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아, 저는 영원히 가는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우님한테 가면은 뭐 한 전 2, 3년만 하고 싶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못해요. 저는 바느질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해드려서.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저는 전혀 네. 모르기 때문에 네. 뭐 헤라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헤나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늘만 씁니다. 그러니까 헤나 이런 게 좀 짧은 거지 2, 3년인 아,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한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에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원히 가는 거는 좀 하긴 좀 그렇고 네, 네. 헤나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아, 어차피 이제 뭐 한번 사는 인생인데 어, 한번 어. 맛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전직 일본어 강사라고 하시니까 네. 제가 일본어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할 줄 아는 일본어가 딱 하나 있거든요. 아, 어떤 거죠? 私の息子は 바스켓볼 센스 데스. 아, 유창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일본어를 배울 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농구 선수였어요. 근데 아, 지금은 농구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빠가 하는 일본어를 일본어가 이게 진실성 있게 들리려면 아들이 계속 농구를 해야겠네요. 이랬다고. 그렇지. 계속 농구를 해야. 지금 안 하는데 자 그러면은 네. 아마추어 와타시노 무스코와 바스켓볼 센스 데스인데 네. 근데 우리 아들이 아마추어로서는 지금 선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타시노 무스코와 바스켓볼을 選手です。그리고 이마와 아마노 選手です. 아마추어까지는 이 얘기를 안 하고요. 네. 일본 사람들은 아마 내지는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마와 아마대活動しています.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너무 어렵고 제가 네.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야죠. 이마와 選手じゃないです. 와타시노 무스코와 아마 바스켓볼 센스 데스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바스켓볼 앞에 아마 아마. 어, 와타시노 무스코와 아마 바스켓볼 센스 데스. 아마노. 네. 예. 오늘 하나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안윤아 하구님이 발표를 정말 잘해주셨고, 그래서 그 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이거 말고도 따로 또, 하나는 더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 제목이 뭐였죠? 허팝? 허팝이요. 그거는 딸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네, 유튜브라 제가 사실은 꼼꼼하게 보지를 못해서 발표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음. 허팝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떤 채널이었죠? 허팝은 그냥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하는 채널이에요. 음. 뭐 실험, 게임, 뭐 일상, 여행, 뭐 어른들도 충분히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허팝이라는 네. 채널인데, 음. 요거는 이제 구독자 수가 현재 410만 명. 네, 어마어마해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이제 채널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저한테 보내주셨고, 네. 발표는 여기 김복준,
여기 좀 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다른 학우님들도 좋은 참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유나 학우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